반갑습니다. 조화로운 삶, 조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하모니. 월요일에는 시사시사 38번째 시간입니다. 선거를 할수록 망하는 정당과 선거를 할수록 성장하는 정당의 차이라는 좀 색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민주당도 그렇고 특히 국민의힘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내부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갈등이 어떤 정당에게는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정당에게는 파멸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신뢰 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특히 제가 얼마 전에 민중들이 미국의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드리면서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넘 교수의 투레벨 게임 이론을 소개해드렸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그 퍼트넘 교수가 제시하는 본딩과 브릿징의 개념을 통해서 각 정당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시면서 좀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방송 시간이 굉장히 길죠? 1시간 반이나 됩니다. 잘못 클릭하신 거 아닙니다. 오늘 방송이 실제로 1시간 반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제가 조금 있다가 1991 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신 권경원 감독님과의 인터뷰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1991년 투쟁이 있은 지 35년이 되는 해고 4월과 5월 두 달은 저 나름대로 1991년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수요일 독서 시간부터 일어나라 기우나라는 책을 함께 읽을 겁니다. 그 첫 시작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1991년 유사대필 사건을 다큐멘터리 필름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도록 도움을 주셨던 권경원 감독님과 인터뷰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려 8년 만에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권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1991년에 노태우 독재 정권에 항의하면서 모두 9분이 분신을 하셨고 그 중에 8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처절했던 투쟁의 기간 중에 김기설 열사께서 서강대에서 노태우 폭력 정권에 항의하면서 분신하셨는데 당시 노태우 정권과 보수 언론이 지금 운동권들이 순서를 정해놓고 분신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지하정당 같은 곳에서 오늘은 너 분신해, 오늘은 너 분신해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분신을 한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쌉소리로 여론을 주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김기설 열사께서 분신을 하셨을 때 유서를 당시 제야에서 민중운동을 하시던 강기훈 선생이 대신 써줬다는 헛소리를 꾸며댑니다.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건 분신을 하려는 분을 안 말리고 오히려 부추겼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야만의 시간이었는데 진짜로 강기훈 선생이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고 재판을 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기훈 선생이 감옥살이를 마치고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심을 통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유죄 판결이 당연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월이 많이 흐른 겁니다. 25년이 지난 2017년에야 강기훈 선생이 무고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행인 일이지만 강기훈 선생이 잃어버린 26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게다가 재심 판결이 났을 때 강기훈 선생께서는 간암 투병 중이셨습니다. 일어나라 기우나라는 책은 1991년 바로 그 사건을 다룬 책이고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권경원 감독님의 영화 1991 봄 또한 그 사건과 강기훈 선생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다만 인터뷰를 틀기 전에 정말로 사과를 드려야 하는 부분이 인터뷰가 1시간 10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정말로 자막을 넣고 싶어서 한 8시간 동안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계속 묘하게 자막과 화면 싱크가 안 맞는 겁니다. 아, 조짜인 제가 진짜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면 인터뷰 자체를 못 넣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정말 송구하지만 오늘 인터뷰에는 자막을 넣지 못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경원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저가 고민된 것이
것이 아니고 검찰이 사건을 들고 조작을 하고 경호원들이 전혀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저는 결백합니다. 운동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 편견, 거대한 권력이 그런 편견에 대처해서 만들어낸 사건. 그때 그 야만의 시간은 잊지는 말자. 개인적으로 정준희 교수와 방송 시간에 진지전을 고민했던 우리 정파가 정작 세상에 나가서 그만큼 치열하게 진지를 구축했고 투쟁했는지 잘 모르겠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변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준희 교수님이 나는 당신만큼 비관적이지 않다. 권경호 감독 같은 사람도 있고 라고 답한 대목이 기억에 선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1991 봄의 디렉터 권경원 감독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저희 거의 네, 8년 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네, 너무 기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않는 1991년의 기억을 우리끼리라도 되살려 보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요 인터뷰 직전에 당연히 상세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인터뷰를 넣겠습니다만 저희 하모니 가족분들을 위해서 직접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영화 감독으로 영화하는 일로 네. 이렇게 살았었고요. 이상하게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모교에서 지금은 이제 교사로 지금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런 아픈 기억부터 끄집어내서 그렇습니다만 1996년 21세기 진보학생연합 때 저하고 감독님이 같이 소속돼 있던 의견그룹 정파가 털렸을 때 구속되셨죠? 갑자기 선생님이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렇죠. 벌써 30년이 그렇죠. 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이게 구속되신 게 한 네, 30주년이 됐네요. 그때 네, 제가 네, 30년 된 얘기고 네.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름이었고. 예. 네. 제가 1995년에 동대문에 있던 21세기 전국중앙에서 선전국원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 같이 신당동. 예, 신당동에서요. 신당동이죠. 예. 그때 같이 일했던 모든 사무실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됐습니다. 저 빼고. 예, 이 선배들이, 그쵸. 예. 이철원 선배부터. 그렇구나. 예, 차정혜 동지까지. 그러네요. 예, 저 빼고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송상교. 이기가 저희 권경원 감독님 등등 1996년에, 그러니까 95년, 96년 1, 2기 멤버들이 싹 다 구속이 됐었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었습니까? 왜 우리를 잡아가 이런 심정 아니셨었습니까? 사실 그때 원래 이제 당시에 이제 잡혀갈 때는 네. 너희들이 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공개 학생 정치 조직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렇죠. 언더에 있었던 네. 기자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시작을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야심차게 이제까지 있었던 좀 이렇게 몰래 하던 운동을 좀 벗어나서 네. 좀 이렇게 좀 전체가 다 같이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정말 뭔가 좀 성과가 있는 무언가를 해보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기억이 정말 사실 늘 생각나는 건 아닌데 네.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옛날 얘기 이렇게 하니까요. 네. 확실히 네. 갑자기 많은 것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학생이 제일 좋은 건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허영을 부릴 수 있다? 사치를 부릴 수 있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죄와벌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 말이었는데, 허영이 이성을 앞선다? 이런 말이 있는데, 별거 아닌 거에 있는데, 거기 한번 꽂힌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다 이렇게, 제 아내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 서로 무촌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반려자 무촌이라고 부르시죠. 저희 무촌이, 누구 생일 파티였다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들어오네요. 예. 저는 감독님의 무촌분을 한번 뵀었습니다. 네. 맞죠? 그때 같이 술 한잔 하면서 한번 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벌써.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다시 얘기로 돌아가야겠죠? 네.
그때가 이제 사실은 되게 야심찼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제일 좋았던 건 그런 거죠. 사실 저희 사무실에는 특이하게 선배님, 네. 기자님이 네. 계셨던 바로 그 사무실에 이제 그 전국에서 그냥 뭐 저희 오픈을 하고 나니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 대구에서. 예. 대구, 뭐, 붐이 기억나는 것만, 네. 부산에서, 대구에서. 저희 때도 그랬는데, 아마 선배님, 기자님 때도, 네. 네. 아마 많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기 갈증이 있었죠. 네. 그때 90년대, 아마도 그때 굳이 그렇게 기어 나와서 뭘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데서는 뭐 여러 네. 가지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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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96년이 권 감독님께서는 91학번이시니까 5학년 학생운동을 사실 횟수는 6번째가 되니까. 6번째가 됐었고, 되게 예, 오래. 예. 5학년 때까지는 이제 학교에 있다가 네. 튀어 6학년 나온 때. 거죠. 이제 예. 전국 운동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뭐 야심찬 포부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갈증이 있었던 거고 열망이 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바란 거에 비해서야 뭐 이룬 게 없어서 무슨 말씀을요. 뭐 거의 그대로 바란 거 고스란히 그대로 네. 남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왜 한 게 없는데 왜 구속이 될까? 그렇게 온건하게 했는데, 저희 들으시는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권경원 감독님께서 저를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마치 네, 같은 사무실에서 1년 차이로 그러니까요. 학생운동을 했다고 하니까 비슷한 지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정준희 교수님이나 권경원 감독님은 핵심 지도부셨고, 저는 그 시절에 전단지 운반하던 복학생이었기 때문에 같은 레벨에 있었던 분들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분들은 구속이 되신 거고, 저는 구속이 안 됐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권 감독님 모시고 1991년 이야기와 1991 봄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가 2018년에 개봉이 됐죠. 네, 맞습니다. 개봉 직전에 18년이고요. 감독님께서 하신 여러 인터뷰를 보면 이 영화를 만든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1991년 봄을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지겹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비교해도 1991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더 많은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다고 느꼈다라고 답하신 기사가 있습니다. 91년 봄이 87년 민주화 투쟁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고 저도 그런 거 느꼈지만 91년 이야기를 가끔 하면 지겹다. 왜 그 이야기를 또 뭐 이런 반응을 저도 몇 번 겪었습니다만 권경원 감독님께 1991년은 어떤 해였고 왜 20여 년이 한참 지난 2010년대 중반에 40대에 이 영화를 찍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91년은 제가 이제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뭐, 당연히, 여기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실까 싶긴 한데, 그때 이제 시작하자마자 저희 같은 신입생이었던 강경대라는 친구였죠. 그 친구가 이렇게 백주대낮에, 그러니까 그것도 공권력에 의해서 살해됐어요. 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또 사실 가장 20살, 뭐 대학생, 뭐 이런 것들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그런 현실들이 계속 반복이 된 건 맞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그때 저를 많이 만들었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그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은 네. 저도 사실 항상 이제 마음에 있는 것들이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갖잖아요. 뭐 상실감으로 가득하든, 행복감으로 가득하든, 그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언젠가는 해야지 하는 얘기가 이제 거의 이제 제가 영화 시작한 지 한 10년 차 되던 해, 네. 굳이 얘기하자면. 근데 사실 그것은 아마도 제가 감히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레미제라블이라는 다 아시잖아요. 네. 장발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영화로도 많이 알려지고 빅토르 위고가 자기가 작품으로 만들어야겠다 했던 그 혁명이 사실은 6월 혁명 사실 프랑스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네. 물어보면.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아마 1832년? 네. 그러니까 30년 뒤에 썼어요. 네. 그 일이 있고, 작은 혁명인데, 네. 근데 그게 되게 충격적인 건 뭐냐면, 진짜 사람들이 대부분 프랑스 혁명 그러면, 역사 공부 많이 하고, 네. 그런 사람들은 1789년. 1789를 생각하죠. 맞죠? 이렇게 대혁명. 탁 나오고, 네. 네. 제가 언젠가 뭐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그 그림이 참 유명하잖아요. 네. 그게 당연히 1789년에 그렸겠거니 아, 했는데, 그걸 배경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네. 그 프랑스 혁명 자체가 한 100년을 끌잖아요. 그렇죠. 뭐 2월 혁명, 7월 사실 혁명. 뭐 예, 작은 사람은 뭐 네, 무슨 네. 60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100년 정도를 가요. 꼭 파리 코뮌까지 가면.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여성의 투표권 하나를 못 얻었잖아요. 얻었죠. 네. 네. 예를 들면 되게 진한하고 정말 간단한 그 관리, 앙상한 그 관리. 네. 그 얻는다고 뭐 이렇게 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네. 근데 그 권리 하나 때문에 사실 그 100년 동안 그 프랑스라는 좀 거대한 국가가 또 그 네. 하나의 지역들이 근데 이제 빅토르 위고가 그때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 프랑스 전체를 관통하며 프랑스 혁명의 시기를 관통한 작가잖아요. 네. 그 작가가 얘기해야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프랑스 사람들도 잘 모르는 아주 작은 이틀 동안 벌어진 그러니까 공화주의자들의 이제 왕정에 반대하는 네. 뭐 아주 작은 그 이틀 동안의 소요 정도로 소수의 희생만 있는 작은 혁명이란 말이죠. 네. 근데 사실 뭐 누가 더 많이 희생됐다. 87년보다 91년이 실제로 많이 시위와 규모와 뭐 희생자와 이런 것들이 모두 컸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사실 이 얘기를 했던 건 87년만큼이나 91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가 그 사회를 관통하는 우리가 반드시 뭐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냥 점프해버린 망각을 하고자 그냥 작정을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오기가 되죠. 네. 그러니까 창작자로서 그런 것들은 다 그대가 그 시절을 그냥 거기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그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한 10년쯤 돼서 사실 제가 이제는 이제 내가 영화를 만들고 긍영을 만들고 좀 시나리오 쓸 수 있을 것 같고 좀 만들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였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 길이라고 믿고 그때 이제 사실 2011년에 처음 사실은 그 연락을 해서 뭐 사건 조사나 대략의 이제 대략의 뭐 이야기나 플롯 이런 것들은 좀 만들어 놓고 이제 강균 선배를 만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가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사이에.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고 그 사이에 또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제 개인사적으로는 되게 힘들고 또 가장 좋은 일들이 꽤 많았던 시기인데 그때 오히려 사실 강기훈 선배가 되게 많이 저한테 힘이 돼주셨어요. 아, 예, 네. 아프신 상태였는데도, 예. 뭐, 그럴 때였어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네. 사실, 그리고 그것은 뭐, 원래, 어떤 시대적인 사명이다. 뭐, 이런 건 사실 아닌 것 같고, 네. 제 생각은 뭐냐면, 창작자로서의 이 이야기는 어떤 형식으로든 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확신이 좀 있었어요. 뭐,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나누고 싶다. 이런 열망이 가장 컸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뭐, 좀 늦었죠. 제가 게으름뱅이라서. 무슨 말씀을. 항상 바라는 것보다 이룬 게 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으로서 감정을 잘 추스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감독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 막 울컥해져가지고 제가 시작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울컥해지는 이상한 예. 우선 그럼 영화 이야기 좀 자세히 해보죠. 일단 제가 감독님께서 이 영화 만드실 때 초반부터 뭐 다행히 약간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가 있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제목이 2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 맞아요. 예. 네, 제가 첫 번째 듣기로는 이 영화 제목이 강기훈 말고 강기타 였습니다. 네네네. 예, 이제 저희가 이번 주부터 방송에서 1991년에 관한 책을 한 9주 동안 저희 방송에서 읽는데
그러니까 아, 제가 네네. 예, 이 시기에 관한 책을 쓴 경험이 있어서 뭐 이 사건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뭐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저도 해봤는데 강기타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기타라는 소재는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1991년 유서 대필 사건, 수많은 사람들의 분신투쟁 그리고 간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강기훈 선생님 그리고 강기타 왜 이런 접근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 금경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사건들이 약간 정체되어 있던 상황에서 강기훈 선배가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네, 암 진단을 받으시고. 그럼 사실 뭐 다른 것보다 그 강기훈 선배가 기타를 치셨거든요. 네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클래식 영화를 얘기를 좀 보니까. 많이 해서 저 서로 음악을 네. 좋아하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가폭력 피해자 이렇게 네.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한테 더 얘기를 들어봐야지. 네, 그래서 보면 저희가 궁금한 게 뭘까요? 그분한테 강기훈 선배한테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걸까요? 네, 사실 모든 증거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알도록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공개되어 있고 네,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고. 네, 근데 왜 저는 저 강기훈 선배한테 이렇게 다가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근데 사실 제가 얘기한 것보다 사실 생존자로서, 국가폭력의 생존자로서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를 제가 구경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 영화가요? 사실 네,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랄까, 그 삶을 곁에서 한번 보는 거잖아요. 줄거리로 듣는 게 아니라. 네, 사실 그게 없이는 영화를 못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이렇게 강균 선배랑 저랑 이렇게 뭐랄까 삶이 좀 섞이는 느낌? 뭐 이렇게 그냥 가서 그냥 강균 선배가 사실 술 한잔 하고 싶은데 그때 네. 암이시니까. 암이시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수육이나 한번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절 부르시는 거죠. 네, 집이 좀 가까웠어요 그때 일산에.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냥 한잔하고 별 얘기 아닌 시덥잖은 얘기들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뭐 무거운 얘기 아니고 혹시나 제가 좀 질문거리를 가져가더라도 슬쩍 한번 놓고 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되게 많이 조심스럽고 사실 뭐 저야 뭐 한 1, 2년 만나는 거지만 강기훈 선배는 그렇게 질문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그 당시가 이제 2011년이니까 20년, 그러니까 뭐 네. 감옥에 있었던 시간 빼고 뭐 사회활동 많이 하시던 시간 빼더라도 내내 그 시간이 돌아오면 똑같은 시간 그 얘기들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존자에게 생존자가 어떻게 그 삶을 버티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름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 힘, 네, 생존의 힘, 사실 이런 게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었던 차에 네, 그냥 사실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좀 가서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그냥 기타치를 치신다, 뭐 그러시구나. 근데 연주회를 여신다는 거예요. 친구들 네, 대상으로. 네. 영화에 나오죠, 그 그때 뭐 사실 장면이. 네. 그쵸. 근데 저는 그냥 기념으로 찍어두자. 근데 그래도 영화를 했으니까 그래도 카메라 2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찍다가 저도 이제 뭐 이것저것 찍었죠. 찍고 이제 저희 또 카메라 했던 저희 동기들 영화 아카데미 동기들하고 같이 찍었는데 연주가 글쎄요 다 아는 곡이지만 너무 다른 거예요. 뭐 그냥 뭐랄까 그냥 말하는 느낌? 왜 그 악기가 사람 목소리 따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노래하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그게 딱 영감을 많이 주긴 했어요. 강균 선배가 좀 표현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느낌. 제가 뭐 감상자의 아니지만 네, 그 공연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그냥 되게 좁은 그냥 사람이 그냥 밥상 하나 술상 하나 딱 있으면 그 사이에 딱 그 자리만 있는 그 자리거든요. 네, 카메라가 들어가기도 힘든 자리. 네, 그런데 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 그것을 간직하자, 선물 드리자, 편집해서. 요 정도였거든요. 네. 이게 일이 커진 거죠. 네. 여기서 그걸 아마 주위 분들이 보셨던 것 같고, 다큐멘터리를 네. 만들어주시면 어떠냐.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생존자이시지만 이제 암투병자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급하기도 했고, 주위 분들이. 그래서 한번 해달라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도 이제 제가 개인이 움직이면 네. 조금 만드는 속도나 이런 건 좀 그러니까 보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독립영화나 이렇게 많이 소개도 하고 하는 일을 하면서 네. 어떻게 준비해서 하면 어느 정도면 개봉할 수 있겠다. 뭐, 혹은 뭐 최소한 영화의 모양새로 남길 수 있겠다. 네. 그런 각오를 하는 시간이 아마 2013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촬영을 바로 들어간 게 2014년 막 이렇게 됐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강기훈 말고 강기타라는 제목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어요. 그 맨날 유서 대필 하고 네. 항상 떠오르는 그렇죠. 그 말 자체가 되게 진짜 코미디 같은 말인데 거기에 네. 평생 자기 이름이 박히는 거잖아요. 이런 건 몰라도 검색했을 때 네. 기타라도 같이 잡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 너무, 가장 너무 뭐 그런 따뜻하고 거죠. 멋진데.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TV에서 다큐멘터리가 방송을 하고 추적 프로그램이 방송을 하거나 하면 그 시절에 강기훈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일정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유서 대필 사건이라는 조작 사건의 피해자, 지금 투병을 하고 계시는 이런 건데, 저는 그 영화를 본 기억에 그 작은 공간에서 진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클래식 기타를 치시는데 소리 하나하나가 말을 하는 것 같은 그 암을 앓고 계시는 강기훈 선생님이 참 그 영화가 참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화 제목이 중간에 일단 한번 바뀝니다. 강기훈 말고 강기타라는 영화 제목이 아니고 개봉 직전에 국가에 대한 예의 이렇게 제목이 네네. 한번 바뀌죠. 예, 일단 네네.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뭐였는지 여쭤봐도 됩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영화제 출품을 좀 해야겠다. 네. 부산영화제를 가게 됐었어요. 근데 네. 그 와중에 그러니까 사실 강기훈 말고 강기타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지만, 네. 강기훈 선배가 전적으로 앞으로 나서서 자기 얘기를 한다거나 해설을 한다거나 그런 주인공 역할은 분명히 그 영화 내에서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그러면 이 틀을 조금 정직하게 소개하는 그건 좀 필요하겠다. 네. 그러니까 강기훈 선배가 저는 그분의 존재를 보여드리고 그분의 연주를 들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에 이제 후광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당연히 이제 저는 사실 뭐 뒷얘기지만 아마 제가 기자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더 파고들어서 아예 인물로 파고드는 게 영화는 제일 좋아요. 강기훈 선배가 되게 그 스토리도 많고, 네. 사람들이 알기 쉽지 않은 정말 네. 되게 대단한 부분, 지금 생존해 계시잖아요. 네. 지금도. 네. 강기훈 선배가. 정말 좀, 뭐랄까, 평범한 사람과 완연히 다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계시고, 네. 파고들고 가족사나 이 모든 여러 가지가 사실 이야기거리예요. 네. 영화화하기 충분한, 그러니까 극영화이기 때문에 더 잘 알죠. 충분한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로서는 더 귀한 분을 괴롭히는 짜내는 방식으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중요한 것은 사실 강기훈 선배뿐만이 아니라 9.11년에 우리가 이제 두고 온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프랑스 혁명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무슨 역사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9.11년을 한 20년의 간극이 생기다 보니, 네. 그러니까 그때 생각했던 게 그런 동학 2차 혁명 같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사실은 제폭구민이잖아요. 네. 다 외웠죠. 네. 저희들이. 네. 폭정에 반대해서 못 견디겠어서 뭐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뭐 네. 종교는 둘째치고 농민들이. 근데 동학농민운동이 그렇게 일어났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일제가 침략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네. 아니 그 나라에서 받은 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보고간민을 기치로 네. 대단하죠. 나라를 네. 그리고 그 풍경이 있어요. 보면 동화 기록을 볼 때, 눈 내리는 밭에 아직도 네. 이제 겨울옷을 못 구해서 흰 옷을 입은 채로 능선에서 숨어가지고 네. 그 눈을 맞는
그게 죽기 직전의 상황이거든요. 일본인들이 와서 이제 총을 쏘기 직전에 죽창을 들고 있고, 네. 그래서 아무것도 이길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들이 그 능선에 있었다. 하얀 옷을 입고. 얼마나 그 이후에 붉었겠어요. 그 네. 상황들이. 피로.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국가나 뭐, 혹은 뭐 군수나, 네. 여기서 뭐 하나 받은 거 없이 그렇게 힘들었던 그 사람들이 왜 마지막까지 나라를 지키려고, 이건 제가 보기엔 인류사적 사건이에요. 제가 그렇죠. 보기엔. 네. 그런 걸 위해서 왜? 네. 왜 나라에 그렇게 예의를 지켜?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자연스럽게 뭐랄까, 그래, 이 영화의 주제가 강규현 선배를 통해, 그리고 또 9.11년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의 얘기 중에 하나가 네.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가에 대한 얘기가 되게 역설적으로 해석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들렸습니다. 예, 예, 확신을 가지고, 그또 영어로 하면 또 더 그럴싸해요. 근데 courtesy to the nation 이렇게 되면 확연하게 다 그렇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예, 예. 87년, 9.11년 이런 거 설명하면 정말 길잖아요. 네. 근데 참 우리가 좀 특이하지 않냐? 네. 우리나라는 좀 유별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특히나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이제 외국인 분들은 야, 그저 되게 나이스해, 좋아.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한국적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확신이 좀 있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영화제도 가고, 그리고 강규현 선배 이름이 남아있잖아요, 거기에. 네. 저는 그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강규현 선배를 좀 멋지게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쿨하게, 힙하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그 사람의 태도니까요. 그 사람은 그 피해를 당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동요됐죠. 그러니까 됐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입장에서 그 태도를 취하셨고, 그리고 그 태도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곡해되기도 했어요. 네. 너무 냉정하거나, 너무 차갑거나로 해석되기는 그 반대라는 걸 저는 이제 몇 번의 얘기들을 몇 번의 만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좀 확신하고 있는 바가 있었고. 그래서 좀 제가 알고 있는 저에게 보이는 강규현 선배처럼 드러내고 싶으니까 그 이름을 한번 빼보자. 사실 꽤 오랫동안 해서 물론 되게 뭐 직전에 여러 제목들을 만들어 놓고 고민한 것이긴 한데, 이제 지어놓고 나니 이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난척하는 제목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고 있었던 거예요. 네. 뭐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제목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왕과 사는 남자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렇죠. 막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뭐, 알아야죠.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되는데 예. 뭐 사람들이 다 물어봐. 막 네. 뭐에 대한 예. 왜 국가야? 왜 민중에 대한 예의나 인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고 왜 국가냐? 네. 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왜 국가야? 이렇게 네. 얘기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내가 잘못 지었다는 생각을 슬슬 하고 있었던 차였어요. 네. 사실. 그래서 내 마음은 되게 밤잠 안 자고 만든 제목이긴 제목인데, 한데 예. 결국은 제목이 사람들이 봐야죠. 네. 결국은 제목이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인 1991 봄. 그래도 또 이런 저를 점이 못 고쳐가지고 쉼표를 찍었어요. 그래서 봄이라고 하면 스프링이지, 스프링. 봄인데 네. 우리가 이제 정말 와칭하는, 그러니까 보는, 네. 그런 것도 있어? 네. 뭐 이런 면으로 사실 네. 그때 여러 개를 했는데 다들 반대. PD님, 뭐 배급사 그때 이제 관여가 되게 계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식으로 제가 뭔가 그런 감이 없나 봐요. 제가 무천한테 저희 아내한테 제일 많이 혼나는 게 네. 되게 이제 너는 사람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 뭘 네. 느끼는지에 대해 정말 감 없어.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꽤 많이 지금 그게 영화 감독으로서는 정말 치욕적이고 모욕스러운 얘기인데 전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즐거우면 사람들도 즐거워. 네. 이런 되게 대중영화 감독에 걸맞는 사람이라고 평생을 생각해 왔는데 네. 무총께서 아니라고. 그렇다기보다 너는 좀 뭔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얘기할 때 노력할 필요가 있어.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제 고집이나 제 뭐 스타일이나
네. 이런 걸 뭐 제가 뭘 하기에는 그냥 듣보잡 감독이 영화를 하나 처음으로 개봉하거나 내거는 건데 네. 제 의견보다는 당연히 주위 많은 사람들의 어떤 걱정과 염려 네. 이런 것들을 잘 받아서 이렇게 한 분에게라도 이게 무슨 영화다가 쉽게 다가가는 게 좋겠다. 뭐 그래서 이제 제목이 많이 변했죠.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원래 맨 처음 감기 입문만 갖고 감기 탔때 사실 저는 이제 어떡하지? 돈도 없고 뭐 어떡하지 이걸? 한다고는 했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치 내 몸이라도 갈면 되겠지? 이랬는데 그때 이제 사실 그 다음 스토리 펀딩 때 기자님께서 이걸 그래도 좀 이렇게 플랫폼 그때 방송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거 아니었으면 진짜 많은 진짜 분들이 도와주셨죠, 그때. 네, 네. 너무 그러니까 사실 네. 작은 영화고 네. 다들 그렇게 근데 또 어마무시한 또 이렇게 해설과 설명 그 덕분에 아니, 사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이 영화를 시작을 한 게 2011년부터 준비를 하셨고, 그러니까 그 촬영 기간도 어마어마하게 기셨고, 제작비가 한 4천만 원 정도 아주 정말 초저의 예산 영화였다는 걸 가지고 제가 네. 영화를 모르지만 추정을 해보면 속된 말로 이거는 감독님께서 생으로 노가다로 다 몇 년 동안을 걸쳐서 찍으셨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네. 고된 작업일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아 근데 사실은 저 되게 돈 많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현실을 그때 당시로는요. 네. 그때 당시로는 사실 대부분이 이제 갈아 넣죠. 예, 갈아 넣는데 그러니까 뭐 네. 오랜 동안 일하고는 하지만 저는 이제 한 4년 이상을 더 찍거나 만들거나 하진 않고 그 안에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네. 보통의 다큐멘터리들이 사실 그 정도의 호흡을 갖습니다. 독립 아, 다큐. 정말요? 다큐멘터리 영화는 사실 다큐멘터리 감독 이외의 엔진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쫓아다니고 찍고 사실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게 참 다 좋지만 사실과 직면하는 정말 뭐 되게 무지막지한 어떤 장점이 있지만 그 편집되긴 하더라도요. 네. 그 관객들이 말 그대로 그 다큐가 왜 힘드냐면 관객들이 편집을 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 주인공이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극영화라고 하면 이제 관객들이 그래 너 어떻게 하나 보자를 하기만 하면 되는데 네. 이 다큐멘터리는 아무리 다큐멘터리 감독이 친절한 해설을 하고 쉽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실들을 해석하고 편집하는 수고가 필요해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왜냐면 네. 생으로 그냥 있는 사실이나 있는 진실을 네. 어쨌든 간에 화면으로 감각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지어서 뭘 한다는 건 좀 사실 꿈꾸기가 힘들고 네. 다만 이것들이 어떻게 편집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주면 감사한 게 있겠죠. 네. 왜냐하면 극적인 상황 아니면 뭐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재밌어 할 상황 이런 것들이면 좋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네. 그냥 늘 반복되고 카메라 장비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한 사람만 갔을 때에도 네. 무거운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현실이 조작돼요. 아, 하나 큰 게 가면 이렇게 기자님하고 저하고 쉽게 줌으로 대화하는 거 네. 되게 좋은데 그 절차가 간소하기도 하고 가볍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할 수 있는 건데 카메라가 들어갔을 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한다거나 내가 카메라가 날 찍고 있다거나 하면 사실은 그거 자체가 관계를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오래 걸릴 수, 그래서 친해지는 기간이 다 필요하고, 네. 인간극장 우리가 알고 있는 TV적인 다큐멘터리조차도, 네. 이제 그런 되게 이제 그 브레이크 타임, 그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까지 포함하면 보통은 그냥 뭐 1년 안에 뭐 6개월 안에 그 영화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군요. 근데 사실 그 시간이 제일 고민이 되는 거죠. 네. 이만큼 할 거. 게다가 강기훈 선배는 단순하게 암투병이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심을. 네. 재심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시간이 언제까지니까 언제 정도엔 이 정도 결론은 나올 것 같고 그럼 그걸 예상해서 무언가를 했겠죠, 제가. 네.
얼마나 허무했는지 몰라요. 그 재심 뭐 선고가 됐을 때. 네. 물론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시고 그 상황들을 보면 또 이제 뒷박이 그냥 이렇게 뒷박이죠. 올라오는 일이지만 뒷박이죠. 저희 뭐 학교 폭력을 학폭이라고 하거든요. 네. 학폭 이렇게 국폭이죠, 국폭. 복이죠. 일상화된 국폭들이 존재했던 그 시절들을 정리하는 게 네. 결코 이 사회가 깔끔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여전히 오히려 국폭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이 뭐 영화에도 표현되지만 네. 사실은 훨씬 더 활개를 치고 다니는 세상 속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 저는 2010년에도 그 영화를 만들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그냥 네. 근데 그거 나눠 들어주신 거잖아요. 아니죠. 그렇게 안 했으면 저는 뭐 네. 어디 감독님께서- 가루처럼 사라졌을 텐데. 감독님께서 그 그런- 무거운 짐을 이 역사 속에서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전 누군가가 또 같이 져줄 줄 알았는데 보면 참. 그 이후에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뭐 저도 그렇고 뭐 다 글쎄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겠죠. 그렇죠. 그게 뭐 그렇게 되겠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4천만 원 이렇게 저예산 오랜 기간 이렇게 네. 이제 기간밖에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이후에 그 서울시로부터 3천만 원 정도의 지원을 또 받았었죠. 네. 뭐 사비가 한 3천? 이렇게 들어가서 1억 정도의 되게 사실 독립영화 치고는 그 당시에는 되게, 제가 하고 싶은 건 좀 비틀즈 노래를 이렇게 판권을 사서 할 수 있을 만큼 참 이렇게 배부른 다큐멘터리였어요. 물론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영화의 어떤 되게 열악한 조건에 비해서야 네. 정말 행운이 있었고, 사실 예를 들면 이게 이현배 기자님이 도와주셨듯이, 아님.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도와주셨죠. 사실 네. 저희가 블랙리스트였던 거죠. 네. 그 박근혜 정권 당시였기 때문에, 네. 게다가 뭐 김기춘이나 뭐 그 9.1년에 활약했던 그 인간들이, 그러니까요. 네. 뭐 곽상도 이런 사람들이 그냥 네. 거기에 있던 때였어요. 네. 근데 이러다 보니 블랙리스트로 지원을 못 받거나 하면서 사실 지체된 것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렇긴 했지만 사실 보통 사회적인 소재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들이 흔히 겪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었고, 만들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사실 계속 계시잖아요. 뭐 강기현 선배도 계시고, 네. 또 제가 인터뷰한 분들이 계시고, 정말 그 사회들을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끝없이 이렇게 버텨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뭐 저도 사실은 뭐 생존하면서 뭐 이렇게 학원 네. 다녀서 뭐 애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영화를 만든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좀 상하지는 말자 이런 네. 생각은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저는 되게 배부른 거죠. 그러니까 독립 다큐멘터리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를 네. 갈아 넣어서 하는 건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많은 도움과 많은 애정들, 관심 이런 것들 속에서 사실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뭐 거의 7년에 가까운 기간을 쓰셨고, 사비도 3천만 원 들어갔고, 감독님께서는 뭐 훨씬 풍족하게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만든 그 소중한- 사무실에 오셨었죠. 네, 그렇죠. 네. 그 소중한 영화가 상영관을 많이 잡지 못했고요. 저는 이제 시사회장에서 네.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만 영화가 너무 좋았고 너무 가슴 아팠고 그랬는데 예상했던 바지만 흥행에 그렇게 성공을 못하죠. 네, 세상의 관심도 네. 좀 식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오랜 노력 끝에 개봉한 영화인데 좀 결과를 보고 서운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때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더 돌아다녔어요. 그때 개봉을 했을 때 당시에 네. 또 이런 영화를 이런 영화를 관람하는 방식들이 공동체 상영이라고 이제 네. 우리 공식 집계로 안 잡히는 네. 단체 상영이나 공동체 상영이 꽤 많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다니는 거죠. 네. 뭐 원하지 않으셨겠지만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사실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만들었고 뭐 이런 의도다 이런 거 꽤 많이 설명하고 다녔는데 사실 서운함보다도
너 미안하다. 이렇게 그 좋은 이야기들을 내 손을 거치는 바람에 사실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못하고, 아이고.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뭐, 당연히 이제 그런 부담감들이 항상 짓누르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서러웠던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 아직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아세요? 그때 저 개봉했을 때 경쟁작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습니까? 경쟁작이라면 되게 웃기지만, 네, 아무튼, 네. 경쟁작이 뭐였냐면, 보헤미안 랩소디였어요. 아, 보헤미안. 그 보헤미안 랩소디였는데, 네. 브래드 제가 머큐리는 너무나 이기기가 어렵죠. 없죠. 그때도 뭐냐면, 어딜 가나. 제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잖아요. 네. 뒤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호프집이든 어디든 다 퀸 노래를 그냥 마마. 떼창을 하고 있는. 근데 저는 어떤 거냐면, 이제 아, 이런 거예요. 극장에 사실 뭐 저도 이제 기다리거든요. 네. 근데 저도 관객이 있어요. 얼마 안 되지만, 그럼요. 네. 얼마 안 되는 그 상영관이지만, 제가 이제 간절히 항상 이제 관객분들이 계세요. 네. 뭐, 10손가락 내외로 항상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10분 정도가 관객분들이 나가시면 바로 옆에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가 끝나요. 그럼 거기서 열면서 그 노래가 쭉 나오는데, 그거 아세요? 프레디 머큐리가 돌아가신 해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1991년이에요. 세상에. 그게, 제가 알거든요. 제가 또, 네. 그러니까 좀 막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크리스마스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기억해요. 네. 그 시간이었는데, 똑같이 91년에 돌아가셨는데, 진짜 너무도 관심 없으시다. 이런 생각 많이 하긴 했죠. 그때 한번 그 생각을 잠깐 스치듯이,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관객분들한테 원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한번 있었고요. 세상에. 반대로 또, 이런 얘기 또 들려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그럼요. 해요. 뭐든지. 제일 좋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한국인이 안 계셨어요, 많이. 네. 그러니까 언제였냐면, 우디네 극동영화제라고, 파이스트 네. 필름 페스티벌이라고, 이태리에서 하는 그 극동영화제가 있거든요. 네. 그게 1987년에 또 저랑 똑같은 해에 또 이렇게 개봉을 하셨어요. 1987이. 네. 1987이. 그래서 같이 감독님하고 뭐 문소리 배우님하고 뭐 이렇게 같이 네. 이태리에 있었던 영광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되게 그 상영할 때, 물론 이제 모든 유럽 영화제 한번 가면은요, 다들 박수 쳐주고 뭐 5분 동안 기립박수 해주고 막 그래요. 네. 근데 되게 특별했던 게 제가 거기도 보면 이태리 학생이 이제 의문사 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게 이제 거기에서 또, 여기도 이렇게 국가 폭력이나 혹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억울한 죽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에 그분 이름을 한번 호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그냥 보니까 네. 그분에 관한 걸 봤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관객 반응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사실 그 극장이 원래 이제 오페라 극장이었겠죠. 네. 전형적인 사실 그 우디네 딱 한 관에서 그 영화들을 계속 틀거든요. 그 영화제의 특징이 모든 영화가 마치 이제 새로 이렇게 줄 서서 이제 기다리면서 그 이태리 각종 관객들한테 보여드려요. 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신 느낌이 있었고, 물론 뭐 제 생각이지만 박수를 치거나 환호 소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데, 그때 사실 또 웃긴 게 뭐냐면 그때 강규현 선배가 이태리 남쪽을 또 가고 계세요. 그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예. 그래서 혹시 되치면 그 상영 때 한번 오셔달라고. 와, 근데 그게 안 계시네요. 근데 그날 그 음악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 오페라 극장에 그걸 나만 보는 느낌 있잖아요. 네. 내가 아니라 이게 관객들이 보셔야 되는데, 네. 강기훈 선배가 저 장면을 봐야 되는데 저렇게 자기 손이 그렇게 크게 나오는 화면을 언제 보시겠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 그때가 좀 뭐랄까, 서러움과 기쁨과 어떤 만든 보람과 이런 것들을 혼자 그냥 괜히 느꼈던. 네. 물론 이제 그 앞뒤는 유튜브에 있긴 해요. 뭐 제가 인사드리고 어쩌고는. 네. Studenti, we would like to ask you if you can introduce your documentary today.
how you put together your research, how did you find the students, how did you interview them, please? 오케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인터뷰하기 힘들긴 했죠. 그건 있긴 한데 사실 그 정말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제가 영화 만들면서 엄청난 보람과 잘했다 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었던 시간이고 근데 그거를 나만 경험했다는 게 그러니까요. 네. 좀 그렇게 그건 약간 서러우면서도 굳이 혼자 있어서 그랬을까 괜히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어쨌든 그 순간이 사실은 되게 좋았죠. 네. 물론 아주 많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영화를 다니면서 정말 귀한 분들 많이 만났어요. 우리 이한배 기자님이 만약에 그 영화가 없었으면 네. 사실 유일하게 구속이 안 된 21세기 진보학생연합 1, 2기 중에 유일하게 구속이 안 돼. 근데 어쨌든 그분을 만날 수도 없었던 거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그 빛깔들을 잃지 않고 말 그대로 사실 저는 초반에 뭐 진지전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때만 해도 뭐냐면 되게 그래도 진짜 진심 공부를 좋아해서 네. 그래 좋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정말 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어떤 걸 좀 봐야 돼라는 생각은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건 노트잖아요. 그다음 옥중 수고 노트예요. 그래서 진지전 하나만 가지고 뭐 해결 가지고도 되겠구만 막 이러면서 사실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그 학생 정치 조직이라는 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요. 정준희 교수님이죠. 네. 정준희 교수님도 사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그때 목표했던 것은 정말 열망이 있었던 건 뭐였냐면 지긋지긋했거든요. 이 정파 싸움. 되게 형형화된 얘기들. 근데 모인 애들이 그런 애들이었어요. 그게 뭐가 필요해? 당장 변화가 필요한데. 네. 그게 뭐가, 정말 실천적인 학생운동이라는 게 뭐야? 왜 이렇게 사치스? 우리가 최선을 지금 구할 때야? 그러니까 최선도 다 이상해. 뭔가 차악이든 최악이 안 되게끔 차악을 택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차선은 실제로 우리가 만들고 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사실, 여기저기 부를 사람들은 많은데,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예. 사실 정준희 선배도 되게 좋았던 건 그 선배도 그런 거죠. 그냥 계급이냐, 뭐냐, 이런 논쟁 하지 말고, 우리 민중 되게 기가 막히지 않니? 그래서 이렇게 계급론, 민중론으로 바꾸는 어떤 글들을 쓰셔서, 네. 그게 좀 우리 같은 조직 내에, 조직이라고 좀 웃기죠. 같은 지금 학생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 안에서 그 문건을 돌려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대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누가 대변하지? 그래서 진보 정당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실 되게 이렇게 뭔가 정말 손에 잡히는 뭔가를 만들겠다라는. 근데 사실 20대 중반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아무것도 이룬 거 없이 뭔가 지나가나 이러는 순간에 사실은 감사하게도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잡혀가 준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웃긴 게 그 와중에도 쟤네들이 뭘 해서 잡혀갔냐. 사실 저희들은 좀 그랬거든요. 옆에서 누가 잡혀가면 어떡하냐. 네. 어디 있어? 영치금은 어떻게 해결해?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잡혀가고 나니까 걔네들이 왜 가냐. 왜 잡아간 거야. 예, 그때 뭐였냐면 그게 공안정국이 그때 또 펼쳐졌어요. 97년에. 네. 96년에 또 많이 또 희생됐었고. 네. 이런 얘기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네. 그렇죠. 97년에, 96년이죠, 96년. 네. 제가 그 당시가 그거니까. 96년에 그때 그랬을 때, 또 웃긴 건 또 이렇게, 옆 검사 있잖아요. 취조하고 있잖아요. 네. 옆 검사에 내가 아는 목소리가 들려. 근데 걔가 엄청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우리가 뭘 어떻다는, 그게 왜 지금 진술하는 데서 우리가 왜 들어가는지.
더더욱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정말 네. 이대로는 안 돼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그쵸. 곳이고, 네. 사실 뭐 이렇게 말의 과격함보다 좀 행동이나 이런 걸로 보여주고 싶다. 그렇죠. 네. 쓰셔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아니, 저기 오해하시는데, 순간에. 네, 저희 인터뷰는 중간에 편집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다 나가요. 역시. 네. 하나도 한 번도 안 자릅니다, 지금. 사실 21세기 얘기를 하자고 하면, 네. 여기서는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네. 하자고 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도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분들이 꽤 많죠. 그렇죠. 많은데, 엄청 소수인 애들이 네. 각각이 사실은 뭔가를 하려고 아직도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일 재밌는 것, 뭐가 있을까? 인상적인 장면 중에 저희는 뭘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막 철거 싸움, 뭐, 아니면 사실, 그때는 사실 학생들이 노동자들한테 배워야 되는데도 막 공활, 막 이래가지고 공장에 막 네. 매장 들어가고 하는 걸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지금 되게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있고, 네. 또 한 사람은 또 물론 이제 진보정당에 있다가 이제 또 이렇게 또 다른 그 쇄빙선이 되어주시는 그분께서는 네. 그분을 처음 만난 걸 잊지 못해요, 저는. 네. 저 뭐냐면 철거촌에 들어갔는데 어제 철거하는 아저씨가 한 분 튀어나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옛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고 보니 저희 학교 학생이래. 네. 그냥 섞여 있는데 그냥 아예 수업을 안 나오고 그냥 거기 섞여서 네. 독 사람들 구분 안 된 채로 있는 거죠. 네. 사실 그런 게 저는 좋았어요. 저희의 분위기. 네. 그냥 말 그대로 말씀하시는 현장에 분이 있고. 그 얼굴 크신 신장식. 네, 얼굴 크신 그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지금은 뭐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죠. 네. 공공의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뭐 그렇긴 한데 그런 분들 뭐 지금도 그뿐이 아니라 그렇게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관악이나 이런 쪽에서 지역 운동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네. 계속 지금 활동하시는 제 동기 그때 같이 구속됐던 친구도 네. 있고 이런 친구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그냥 하나하나 뭐 우리가 좀 그런 쪽으로 엘리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그게 진심을 가지고 아직도 사는 사람들이 좀 덜어 있긴 하죠. 네. 이게 많이 있죠. 많이 남아 있고. 네. 물론 뭐 그 마음들이 어떻게 지금 발현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겠죠. 다른 문제겠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 지금 뭐 기자님 얼굴이나 뭐 이런 거 봐도 네. 지금 어떻게 뭘 하고 계신지 이렇게 봐도 느껴지죠. 많이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이게 그러면 방송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것도 하나 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분은 지도부셨고 저는 밑에서 이제 아니에요. 전단지 나르던 사람이어서 격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런 저희 학교에서 지도부라고 하기엔 그 열망이 컸을 뿐이다. 그리고 높은 데 있으셔서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무슨 그렇다기보다 그래서 할 사람이 없는 거죠. 6년이나 남아서 그 당시에는 네. 늦게까지 그리고 저는 전국 단위의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직도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든 이렇게 네. 답답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든 사실 거의 다른 데선 그때 뭐냐면 운동이 되게 관료화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뭔가 자기 자율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이 존재해야 될 때 네. 가장 보면 되게 일사불란한 조직처럼 그렇게 그렇죠. 있었던 풍경이 있거든요. 네. 저 예찬하는 건 아니지만 네. 최소한 억누르거나 후배들이 뭐 내 말 들어라 이런 분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 지도분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일기분들이 세팅이 얼마나 또 훌륭해요. 아니요, 저는 그 선배들이 뭐 후배들한테 강압한 건 없었는데 저는 91학번 후배들이 저보고 되게 많이 갈궜습니다. 일 좀 잘하라고. 감독님 학번이 저를 제일 갈궜어요. 누군지는 아는데 누군지 아시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여쭤보고 걔는 좀 싶은데. 원래 그래요. 걔는 제가 알기로 걔는 네. 그냥 갈구는 게 그냥 디폴트 값이죠. 네. 그냥 뭐 어쨌든 그런데 네. 뭐 네. 저는 너무 좋죠. 그냥 뵙고 싶었고 뭐 내 얘기도
큰 도움도 주셨을 뿐만 아니, 아니라 무슨 말씀을요. 그래서 네. 그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네. 김경원 감독님께서는 학생운동 6년 가까이 하셨고, 많은 분들이 대학원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제가 여쭤보니까. 아, 네네네. 예, 그런데 그 주변 분들 표현이 갑자기 영화 아카데미를 들어가서 진로를 확 바꿔버렸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갑자기라기보다는 원래 제가 대학교 오면서부터 그러겠고, 네. 사실 저희 시대가 네. 되게 예술 영화 많이 보고, 그렇죠. 그리고 영화 제일 정말 다양한 국적의 영화를 봤었던 때잖아요. 네. 뭐, 네. 터키, 러시아, 그렇죠. 네. 뭐 인도 영화도 일본 영화 네. 이제 네. 개방되고. 그렇기도 했었고, 사실, 저는 뭐, 대학교 오면서 언젠가는 뭐, 이렇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공부도 너무 재밌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사회학을 부전공으로 했었고, 다들 보면 제가 이제 사직서를 냈었거든요, 그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소유예로 나왔는데, 사직서를 낸 상태에서 제가 구속이 된 거예요. 네.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구속이 된 건데, 네. 대학원 공부를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느 날에, 제가 아마 잡혀가던 날이 제 여동생이 있거든요. 걔랑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난 사실 좀 뭔가 여기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이러이러한 미래가 좀 그려지는데, 네. 이게 나랑 맞나 싶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괜히 꺼내기 시작했고, 아마도 그 안에 이제 제 꿈 중에 하나였던 뭐 영화 만드는 일, 이런 얘기도 꽤 했던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밤새서 여동생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똑똑똑 두드려서 누가 했더니 뭐 이렇게 뭐 영장이 나오고 이래서 잡혀간 거거든요. 그게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가 뭐 방송이 될 만한지 모르겠으나, 궁금합니다. 네. 예,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이제 뭐 하면서도 뭐 자유정신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동인 같은 거를 글 쓰고 공부하는 모임들 놓치지 않았는데, 네. 계속 걸리는 말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되게 네. 황혼에나 난다. 네.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 현장에 있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학생 운동을 하는 맥락도, 큰 맥락도, 제가 뭐 대단한 걸 하지도 않았고, 기여도 안 되고 그냥 꼽사리 껴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근데 그 현장에는 있고 싶은 거죠. 월드컵 있을 때 광화문에 꼭 있고 싶은 것처럼, 네. 그 현장에는 있고 싶은 열망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뭔가 재미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림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뭐 똑똑한 척하는 그런 모양새를 되게 좀 싫어해 왔는데, 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가? 뭐 이런 공포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로서의, 사실 아마 책을 봤다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칸트도 그랬고, 그죠? 윤리교육과였고, 네. 그러니까 그 책들을 보면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의 얘기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겔, 모든 사람들이, 이 앞뒤가 다르네? 이런 것들이 아마도 당연히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인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 없어서, 사실 뭐 얘기를 못했던 거죠.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네. 황동혁 감독님 아시죠? 네. 네. 그 오징어. 네네네. 네. 그분한테도 제가 말을 했어요. 네. 나 영화 아카데미 그때 있었으니까, 네. 봉준호 감독의 단편을 묶은, 봉준호 감독, 장준환 감독, 이매진, 이런, 네. 비디오 방에 풀려 있는 그때 영화 아카데미. 그래서, 영화 아카데미를 가면 어떨까요? 했더니, 그렇게 죽어라고 말리는 거, 이거 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생계 문제가 있으니까. 예. 네. 지금은 톡도 안 받으시지만,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더니 자기는 영화 유학 가고. 성공하시고, 회계적인 감독 되시고. 그렇죠. 그런 일도 있었다. 네. 그런 거죠. 어쨌든 저는, 근데 아는 사람은 알았던? 장식 선배도 알지 않았나? 모르겠다. 또 어쨌든 간에 제가 영화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총학생회를, 평소에는 학술, 이런 교육, 이런 것들 맡았지만,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제가 뭐 선동국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뭔가 퍼포먼스를 기획하거나 하는 거에 너무너무 사실 능력은 없어도 보람이 있었고 좋아했고. 그래서 뭐 이제 있으면서 너무 감사했죠. 네. 그 구속되면서 영화책을 영화책을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바로 넘버 3라는 영화에 알죠. 바로 또 이제 끌려갔죠. 네. 한 6개월 정도의 텀이 있을 때 그동안은 이제 다른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선거를 하고 네. 졸업해서 하자마자 그 인연으로 또 이렇게 넘버 3 영화를 시작했어요. 그랬던 것 같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영화학점에 간다거나 이렇게 돼서 네. 제가 계속 뭔가 영화를 꿈꿀 수 있는 조건들이 계속 만들어졌죠. 네. 근데 이제 제도권 영화는 아마 친절한 금자씨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제 영화를 만들거나 아니면 독립영화 쪽의 네. 어떤 일들을 좀 열심히 한다거나 네. 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지금은- 직전까지 얘기해요. 그게. 네. 지금은 선생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앞으로는 영화를 다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냥 뭐 이것도 웃기긴 한데 그 영화는 이제는 제가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의 돈 가지고 막 이거 합시다 이런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아닐 것 같거든요. 전 한때는 막 이렇게 막 이런저런 PD님들이나 뭐 회사 이런 데서 막 같이 하자 이런 네. 경우도 있긴 했어요. 그렇긴 했는데 근데 지금은 저 혼자 만드는 거라면 더 좋다. 차라리 잘 됐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조건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만들고 싶으면 언제든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제 남은 시간들이 네. 뭐 어떤 게 진짜냐 나에게 좀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게 정말 실물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1000만 영화를 만들면 이 사회가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이 될까? 네.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있어요. 전문 뭐 영화를 만드시면 저하고 인터뷰 안 해주시겠죠?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아예 왜 내가 물론 이제 처음부터 안 하긴 하겠죠. 네. 저도 한번 꿈꿔본 적은 있어요. 그렇게 되려나?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이 되게 많고, 널려있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교사도 사실은 경험하고 다르지 않은 선택이에요. 네. 저한테. 현장에 있고 싶었던 거예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사실은 고독해지잖아요. 언제부턴가 인생이라는 게 다행히 저는 그렇지 않고 제가 원하는 것들 하는 시간을 살았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여기서 아마 처음 드리는 것 같긴 해요. 뭐냐면 제가 너무 많이 많죠. 아니요, 무슨 말씀을. 아유, 지금 인터뷰를 하셔야 되는데, 어. 당연히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지 좋은 거죠. 저희가. 행복한 거죠. 제가 선생님을 하게 된 것은 네. 사실 영화를 만들 때 2014년이 껴있어요. 그때가 본격적인 촬영 때였어요. 네. 좀 있으면 다시 이제 한 12년이 되죠. 네.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참 펀딩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글도 네. 쓰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뭐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망하나? 뭐 이런 느낌? 우리뿐만이 아니라 당장 그렇게 돌아가신 우리 그때 당시에 어린 목숨이나 그 부모님들, 네. 그것들이 매일 생방송되던 그 시절. 네. 그때 저는 다른 거보다도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가라앉는 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교사였어요. 네.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많은 사람, 물론 있어요. 거기 이제 배에 보면 가장 약한 사람들. 정직원이 아닌 사람들. 밑으로 내려가요. 가라앉는 배에서.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그게 선의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런 거죠. 말로만 그렇게 세상 좋아져야 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런 숱한 많은 사람들의 위선이나, 거짓말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이제, 그런 지겨운 나이일 거 아니에요? 그 나이가. 네.
2014년 이 정도 되면 막 거의 40이 다 돼서 넘어서 도대체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와중에 그렇게 희생을 하셨던 분들의 직업이 교사였다는 것. 네. 게다가 나는 사범대였고,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잠을 잘 잤을 때가 교생 때였거든요. 너무, 기억이 너무 좋은 거고. 저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잠깐 코로나 시기에 어떤 여러 가지 정체 상황이 있을 때, 잠깐 해볼까? 네. 한번 교단에 잠깐 있어볼까? 이런 기회가 와서 착같이 물어서 근데 길어야 1년 하고 다시 돌아오겠지 했는데 네. 담임을 맡는 바람에 그게 또 애들이 또 너무 보석 같고 예쁘고 그렇죠. 또 우리가 제 세계를 다 깨버렸어요. 그 애들이. 아시겠지만 참 어른들이 오만하잖아요. 요즘 네. 애들은. 네. 요즘 애들 얼마나 훌륭한데요. 근데 오늘 얼마나 대단한데 그 코로나 때 그 예쁜 아이들이 어떻게든 열심히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막 달라진 거죠. 네. 뭔가 패배감이나 실망감, 그러니까 가득 찬 게 상실감이 아니라 상실감이 가득 찬다는 건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뭔가 잃어버릴 때 가득 찼대. 네. 그런데 상실감 말고 되게 다른 희망들이나 이런 게 차요. 네. 그러면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네. 근데 게다가 또 모교에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네. 늘 비정규직이죠, 저야. 근데 기쁘게 그 일들을 진심으로 하고 즐겁게 하고 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너무 말이 길었죠. 근데 네. 영화는 매일 찍고 있는 느낌이에요. 매일매일. 게다가 이번에 또 담임까지 돼가지고 네. 정말 대단한 캐릭터들과 한판 승부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정말 신기하고 네. 별난 이 사람이라는 세계들을 직접 2인칭으로 그거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2인칭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걔는 그렇대, 얘는 어떻대 이런 거 말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목말랐던 게 아닐까 제가. 네. 그래서 좋아요. 근데 영상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새로 만드시는 영화는 한 1,000만 원 넘어했고 한 500만 정도로 합의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인터뷰 함께 해서 너무 좋았는데 감사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네네. 뭐 30주년도 아니고 40주년도 아니고 35주년에 1991년 35주년에 뭘 그렇게 유난법석을 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제가 좀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음속에서는 35주년이건 37주년이건 많은 분들이 그때를 다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제가 앞으로 한 2달 동안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고 그리고 권 감독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하모니의 전국에 한 15개 정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한 8개 모임이 있는데 혹시 허락을 해주시면 1991 봄 그 영화를 작은 장소를 한번 빌려서 저희 하모니 가족분들과 함께 관람을 하고 감독님도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저야 감사한 일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안동에서 또 그걸 해보고 싶다, 다시 보고 싶다 이렇게 연락도 와주셨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또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배급사랑 좀 얘기를 해서 좋은 조건으로 이제 같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감사하죠. 저야. 허락해 주신 걸로 알고 저희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와주셔서 저희 하모니 가족분들께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시간 되시면 저녁에 술도 한 잔 같이 영광입니다. 영광. 오늘 불러주십시오. 1991년을 기억하고 싶었던 저에게 1991년에 그 처참했던 시대를 감독님만의 눈으로 기록해 주시고 남겨주신 것을 무한한 감사를 느끼면서 오늘 정말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하모니 가족분들께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너무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연입니다. 인생에 이런 복이 있나?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여건에서 이렇게 방송에서 뭐 떠들 입장은 아닌데, 반드시 이거는 무조건 끌려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감독님께서 갖습니다. 잘못 떠드시면 학교에서 잘리실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제가 억지로 모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학교는 아닙니다. 예전 네. 같은 학교는 아니고요. 네. 예, 교사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을 존중하고 네. 뭐 이런 학교이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저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감사하고요.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도 네. 사실 뭐 책까지 저도 책을 쓰긴 네. 했는데 네. 또 그 와중에 또 남은 말들이 좀 있어서 정리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시면 그 책도 좀 들고 가볼까 이런 생각.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모니 네. 너무 감사한 분들에게 네. 이렇게 몇 분이라도 좀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오프라인에서 저도 한 8년 만에 뵙는데 권경원 감독님을 모시고 뵐 수 있는 영광을 기다리면서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신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밖에서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가 본인의 것이 아니고 검찰이 사건을 들고 조작을 하고 경험들이 전혀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저는 결백합니다. 운동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 편견, 거대한 권력이 그런 편견에 기초해서 만들어낸 사건. 그때 그 야만의 시간은 잊지는 말자.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주신 권경원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하모니 분들께 상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저희가 작은 상영관 같은 걸 하나 빌려서 권 감독님 영화 1991 봄을 함께 관람하자고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드리면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왜 여쭤보냐면 대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화 상영이 가능한 대관을 해야 되는데 대략이라도 참여 인원이 나와야 어느 정도의 규모를 빌려야 할지 감이 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10분 정도 참여한다면 뭐 굳이 대형 스크린 나오는 곳까지 빌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 잠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생각에는 5월 9일 토요일, 장소는 서울 도심 한복판 종로쯤일 것 같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서울에서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나 4시쯤 시작을 해서 영화가 90분 정도 될 겁니다. 영화 함께 보고 권경원 감독님 시간 되시면 모시고 질의응답, 또 감독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함께 듣고 뒤풀이 삼겹살, 종로 삼겹살 맛집이 있습니다. 뒤풀이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게시물을 하나 남겼습니다. 참석이 가능하신지 여부를 여쭙는 건데 참석도 가능하시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꼭 좀 남겨주십시오. 나 말고 몇 명 더 간다 그러면 몇 명 참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아둔한 제가 대관을 하고 계획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너무 참여 인원이 적으면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노쇼의 확률을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쇼냐 노쇼냐가 대관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여서 가급적 노쇼를 하지 않을 자신 있는 분들만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댓글 달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게시판은 이번 주 내내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방송마다 홍보를 짧게 할 테니까 이번 주 안에 참여 가능 여부가 결정되시면 이제 잠정적으로 5월 9일 토요일 오후 3, 4시경 서울 종로 근처에서 함께 1991 봄을 관람하실 분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26일, 27일, 28일 후원자분들께 마음을 담은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26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림별광님, 지별성님, 최별규님, 스파이더스님, 장별준님, 응원합니다님,
장별의 곰두마리님, 장별경님, 3월 수업료님, 전별주님, 김별헌님 모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27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머잉이님, 오별숙 군사님, 이별호님, 감사송별준님, 편별희님, 제제아빠님, 박별숙님, 조별태님, 유성상 벵갈스님 모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28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9404님, 최별영님, 선별아님, 김별주님, 하모니 잘 듣고 있어요님, 알렉시스 피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표현이 스쳐가는 말이 아니라 제 마음 깊은 곳에 아로새긴 진심을 담은 감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내부에서 상당한 균열, 나눠짐 같은 게 느껴집니다. 저한테 특히 민주당의 균열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눈과 귀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제 느낌만 말씀드리면 이런 균열은 늘 있었고 필연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나쁜 거냐? 그렇지만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그렇다고 바람직하고 막 좋은 거냐? 그렇게 단정짓기도 어렵죠. 그러면 왜 이런 균열이 발생할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균열은 선거 때가 다가오면 특히 심해집니다. 내부에서 출마자가 가려져야 되니까 당연히 세력 다툼이 없을 수 없죠. 권력의 속성이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균열은 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늘 있어왔던 이런 종류의 경쟁적 균열이 좋은 쪽으로 승화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좋은 쪽으로 승화되고 언제 나쁜 쪽으로 전락하느냐, 이걸 살펴보는 게 오늘 방송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제 궁극적 답은 다툴 땐 다투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싸움을 할 때가 되면 서로에게 등을 맡길 수 있는 신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심하게 다투더라도 중요한 싸움에서 서로에게 등을 맡길 수 있다면 이런 경쟁적인 균열은 좋은 쪽으로 승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싸움에서 서로에게 등을 맡길 수 없다면 이런 균열은 나쁜 쪽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재작년 민중의 소리에서 경제의 속살 처음 시작했을 때 이낙연 씨 이야기하면서 사슴사냥 게임이라는 게임 이론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짧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슴사냥 게임, 영어로 스택 헌트 게임입니다. 어떤 마을 주민들이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서 10명의 사냥꾼을 출동시켰습니다. 이 사냥꾼들은 산 기슭에서부터 넓게 포위망을 구축해서 사슴을 정상으로 몰아서 잡습니다. 사슴 몰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슴을 한 마리만 잡으면 부족 전체가 열흘 내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되려면 10명의 사냥꾼들이 자기 자리를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 한 명이라도 대열을 이탈하면 포위망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리로 사슴이 튀어버립니다. 그런데 몰이를 하는 도중에 몰이꾼 한 명 앞에 토끼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이때 그 몰이꾼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몰이꾼이 토끼가 탐이 나서 토끼를 쫓아가서 잡으면 자기 가족이 하루 먹을 식량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슴은 놓치죠. 자, 이런 상황일 때 이 몰이꾼은 토끼를 쫓아가야 될까요? 계속 사슴을 몰아야 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얼핏 들으면 간단해 보이죠. 사슴 쫓아야지. 토끼 쫓아봐야 자기 가족 하루 먹을 식량인데 사슴 쫓으면 부족 전체가 열흘을 먹을 수 있다며 당연히 사슴을 쫓아야지. 그런데 이게 조금 미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흘치 식량을 위해서 사슴을 쫓는 선택을 했을 때 만약 나 말고 다른 9명 몰이꾼 중에 한 명이라도 눈앞에 토끼를 쫓는다면 나는 눈앞에 토끼도 놓치고 사슴도 놓칩니다. 빈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 이론이 제시하는 답은 두 개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유식한 말로 내시 균형이 두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동료 몰이꾼들이 믿을만 하다면
사슴을 모는 게 가장 이익입니다. 열흘 식량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동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배신을 할 것 같으면 무조건 토끼를 쫓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치 식량이라도 확보해야 되니까요. 즉 게임이론이 답해주는 정답은 상대가 사슴을 쫓을 것 같으면 나도 사슴을 쫓고 상대 중 한 명이라도 토끼를 쫓을 것 같으면 나도 토끼를 쫓는다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낙연 씨를 비판했는데 저는 정말로 이낙연 씨가 민주진보 진영에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죄가 뭐냐면 당내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죠.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 여러 번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경쟁을 치열하게 했다고 한들 경쟁이 끝나면 우리는 사슴을 쫓는다. 적어도 나는 눈앞에 토끼를 쫓아가지는 않는다. 라는 믿음을 서로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야 구성원 모두가 사슴 사냥이라는 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씨는 그냥 국회의원 선거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무려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간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경쟁 심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졌습니다. 그럼 승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경선에서는 치열하게 싸웠지만 진짜 적과 맞섰을 때에는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동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낙연 캠프에 있던 인간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러 튀었습니다. 이낙연 씨는 이걸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 국회의원 선거 때 결국 탈당을 하죠. 그러더니 지난 대선에서는 김문수를 지지한대요. 이러면 이낙연이 XX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 보리꾼을 믿을 수 없어. 우리 당에는 자기한테 불리하면 다른 당으로 튀어서 우리 당을 해코지할 놈이 여럿 있어. 이런 의심을 키워줍니다. 머리꾼들 사이에서 의심이 형성되면 아무도 사슴을 정상까지 몰지 않습니다. 눈앞에 토끼가 보이면 일단 그거부터 쫓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이익이 되는 균형 지점이니까요. 이러면 공당은 망하는 겁니다. 이낙연 씨는 진짜 너무 큰 똥을 싸질러 놓고 떠났습니다. 사슴사냥 게임이 제일 많이 인용되는 현실 상황이 전투입니다. 서로가 믿고 등을 맡기면서 서로를 엄호하면 생존 확률도 훨씬 높아지고요. 전투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전투에서 승리해야 빨리 전쟁이 끝나고 살아 돌아갈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다들 이렇게 하면 좋은 건데 꼭 어디선가 혼자 살겠다고 튀는 군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걔는 당장 살겠죠. 하지만 거기가 뚫리면 다 죽는 겁니다. 전투에서 져요. 전투가 더 길어지고 장기적으로 목숨을 잃을 확률도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누군가 이렇게 전열을 이탈해서 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너도 나도 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경제학적으로 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의 본질은 당장 싸우건 경쟁하건 서로 욕하건 어쨌건 결국 외부와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등을 맡길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가 서로에게 남아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전통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 사람은 믿을만해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 정당에서는 아무리 치열하게 경쟁해도 전통적으로 목숨이 걸린 전투가 시작되면 서로에게 등을 맡길 신뢰 정도는 있어 라는 전통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뢰 자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돈, 땅 이런 것만이 자본이 아니고 신뢰, 믿음이 그에 버금가는 혹은 돈을 뛰어넘는 자본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아주 잘 정립한 학자가 투 레벨 게임 이론을 만든 미국을 대표하는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넘 교수입니다. 혹시 하모니 가족분들도 이 책을 한번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나 홀로 볼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Bowling Alone이라는 책입니다. 원래는 퍼트넘 교수의 1995년 논문이었고 2000년의 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Bowling Alone, 나 홀로 볼링. 여기서 볼링이 그 진짜 볼링 시합입니다. 미국인들이 예전부터 볼링을 많이 쳤는데 볼링 인구는 계속 늘어났대요. 그런데 볼링을 팀을 짜서 리그전으로 함께 즐기면서 치는 게 아니고 혼자서 치는 인구가 늘었다는 겁니다.
퍼트넘 교수가 왜 이 점에 주목을 했냐면 나 홀로 볼링족의 증가가 바로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공동체성, 지역 모임, 교회, 노동조합, 시민단체, 동네 모임 같은 얼굴을 맞대는 대면형 모임이 쇠퇴하고 있는 징조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퍼트넘 교수는 이 현상을 미국의 사회적 자본이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뢰 자본이 감소한다는 거죠. 이런 신뢰적인 연대성은 말씀드렸지만 전통의 문제입니다. 정당, 노조, 교회, 합창단, 동호회, 지역 모임, 학부모회 이런 데서 함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믿는 습관을 전통적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그게 깨지니까 시민사회에서 쌓인 협력의 습관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통찰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퍼트넘 교수가 아주 독특한 통찰을 또 다른 것을 선보입니다. 바로 본딩과 브릿징의 차이입니다. 본딩은 본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드. 강하게 붙여주는 결속력을 말합니다. 브릿징은 브릿지가 다리잖아요. 서로 다른 집단을 연결시키는 다리 같은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퍼트넘 교수는 뭐 하나만 중요하고 나머지 하나는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둘 다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민주주의 전체로 보면 본딩보다는 브릿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딩만 강하면 우리 편의 결속은 세집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는 더 분열됩니다. 신뢰 자본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본딩이 강하면 내부 결속력이 매우 강해집니다. 대신에 외부에 배타적이 됩니다. 반면에 브릿징이 강하면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연결고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우리가 아닌 사람과 협력도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단 신뢰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배신당할 위험도 다소 커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퍼트넘 교수는 본딩과 브릿징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딩만 강하면 부족사회가 돼버립니다. 반면에 브릿징만 강하면 결속이 좀 약해져요. 그래서 민주적 사회 질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본딩은 필요 조건이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브릿징은 충분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브릿징이 있어야 민주적 사회 질서가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번 에피소드의 제목을 선거를 할수록 망하는 정당과 선거를 할수록 성장하는 정당의 차이라고 달았는데 실제로 본딩만 강하고 브릿징이 약한 정당은 선거를 하면 할수록 망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딱 이 꼴이죠. 사실 우리나라 보수정당, 꼴통정당은 놀랍게도요. 이 브릿징에 강한 정당이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새끼들이 내 앞에 다 꿇어! 이렇게 강제적으로 브릿징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수를 이루는 집단은 매우 다양합니다. 군대, 검찰이나 경찰 같은 공권력, 사법부, 친미 세력, 기독교, 강남, 친일파, 보수 언론, 부동산 부자들 매우 다양한 세력들을 다 한 울타리로 묶어 놓습니다. 독재의 권력자가요. 그래서 얘들의 브릿징이 강하게 결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윤석열이 완전히 깽판을 쳐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브릿징의 전통은 사라지고 본딩만 추구하는 정당이 됐습니다. 브릿징이 아예 안 됩니다. 이준석은 튀어나갔죠. 장동혁과 한동훈이 브릿징이 됩니까? 윤어게인과 오세훈이 브릿징이 될까요? 이번 선거 참패하면 정신 차릴지 몰라? 글쎄요.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쟤들 세력이 대구 경북으로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대구 경북을 내가 먹겠다고 더 각자 세력들이 결속을 심하게 하면서 상대를 배척할 확률이 높습니다. 독재자들이 억지로 붙여놨던 브릿징의 전통이 사라져버린 거죠. 민주진보 진영은 어떻냐?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 정당 예를 종종 드는 게 그 정당을 비난하려는 의도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민주노동당이요. 국회의원 한석도 없었을 때
정파들이 브리징이 그래도 됐습니다. NL이니 PD니 자주파니 평등파니 서로 싫어했죠. 그런데 싫어해도 한 정당에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려 10석의 국회의원을 건졌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이 두 정파가 진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각 정파 내부의 본딩, 결속력은 어마어마하게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대표적 정파의 연결고리, 브리징은 아예 사라집니다. 결국 분당을 했죠. 분당을 했더니 안 되거든요. 안 그래도 힘이 작은데 쪼개지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합쳤어요. 이게 통합진보당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신뢰 자본은 사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전통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외부와 전쟁이 벌어지면 적어도 우리는 안에서는 싸웠지만 전쟁에서는 서로에게 등을 맡길 수 있다는 신뢰, 이게 브리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민주노동당, 후신정당에서 이런 전통이 사라졌거든요. 결국은 또 깨졌습니다. 지금은 의미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세력이 줄었죠. 한때 10석을 가졌던 전도 유망했던 진보 정당이요. 이 이야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초창기 진보정당 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도움도 주고 싶었대요. 이분이 흰소리 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그랬다면 그건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언도 하고 도움도 주고 싶고 시도를 하면 튕겨 나온다는 겁니다. 반응이 네가 뭔데? 너 민주당 쪽 사람 아니야? 너 뭐 돼? 약간 이런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셨대요. 도움을 주는 걸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이 대목입니다. 제가 민주노동당을 기반으로 하는 진보 정당의 가장 큰 약한 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브리징이 안 됩니다. 순혈주의가 너무 강해요. 저는 참 안타까운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브리징에 약한 정당은 선거를 거듭할수록 작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외부에서 벌어지는 균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있어 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권력 다툼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 격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잘할 것 같거든요. 상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럼 싸워야죠. 논쟁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이 벌어지면 각 정파 간의 본딩이 강해집니다. 이것도 반드시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브리징의 마지막 가능성을 불살라버리면 좀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격렬한 논쟁을 벌이더라도 윤석열 같은 놈하고 싸울 때에는 서로의 등을 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논쟁 속에서도 브리징의 능력이 있는 집단은 선거를 할수록, 경쟁을 할수록 강해집니다. 지지층이 넓어져요. 퍼트넘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딩은 우리끼리를 꽉 묶어주는 순간 접착제다. 반면 브리징은 삐걱거리는 서로 다른 집단이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해주는 윤활유다. 순간 접착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브리징의 가능성이 없는 본딩, 순간 접착제는 위험합니다. 본딩과 브리징의 조화 속에서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 보다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게시물 올렸습니다. 잠정적으로 5월 9일 토요일 1991 봄 단체 관람을 하고자 하는 분들 노쇼에 살짝 유의해 주시고 댓글 꼭 남겨주십시오. 4월을 여는 수요일 독서 시간에 1991년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일어나라 기호나 책을 들고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